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4개의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긴 내용이 들어있으니 잘 들어봐 주세요. 한밤중 달빛 아래에서 자줏빛 한복을 입은 사내와 소복 차림의 여인이 웃음을 터뜨리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은 아주 부드럽고 길게 이어지더니 어느 순간엔가 점점 야릇한 숨소리로 바뀌어가고 있었죠. 이 사람 참 너무해요. 지금 여기가 어딘데? 아무도 없잖소. 달님만 보고 있지 않소? 숨죽인 대화와 가녀린 신음은 조용한 산속에 은은히 번져갔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도 못 본 척한 사람이 있었지요. 집안 구석 어둠 속에 앉아 입술을 질끈 깨물고 있던 여인. 그녀는 조대인의 정식 부인 옥선이었습니다. 사실 조대인은 처음부터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가난한 장돌뱅이 출신으로 등짐을 지고 시장을 떠돌던 청년이었죠. 그러던 시절 옥선을 만나 그녀의 든든한 내조 덕에 가게를 하나 차리고 점차 땅도 사고 종들도 들이게 되었던 겁니다. 자식도 넷이나 낳아 지금은 마지가 서당을 다닐 만큼 자라났지만 그런 시간이 조대인의 마음을 바꿔놓았던 걸까요? 아니면 늘 옆에 있어주는 이의 고마움은 너무 익숙해져 버리는 걸까요? 그는 어느 순간부터 부인을 외면했고 하녀인 춘분이와 함께 지내는 시간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옥선은 그 모든 걸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바로 저기 사랑방에서 두 사람이 하지만 그녀는 소리를 지르지도 하녀를 쫓아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그녀는 조용히 혼자 울었습니다. 팔자련이 하고 참았고 자식들을 위해 마음을 눌렀으며 자기 자리라 믿었던 안방에서 하루하루 수묵화를 그리며 버텼습니다. 그녀는 평생 참는 법만 배운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밤은 달랐습니다. 그날 밤 조대인이 아무렇지도 않게 집에 들어서며 하녀 춘분과 희인학 낙팔장을 낀 채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안방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서방님, 다녀오셨습니까? 달빛 아래 선 옥선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초록 저고리에 붉은 치마, 희미하게 곱게 바른 분. 그녀는 오래도록 꾸미지 않던 얼굴에 연지까지 찍은 상태였죠. 그리고 그 입가엔 어딘지 모르게 낯선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조대인은 순간 당황했습니다. 항상 조용하던 아내가 자신에게 먼저 다가와 술을 내밀고 달빛 아래서 옅은 웃음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조대인은 오랜만에 아내와 마주 앉아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기억 속에 그녀는 조용하고 말이 없었는데 오늘의 옥선은 달랐습니다. 잔을 부딪히며 말했다죠. 예전엔 이런 날도 있었지요. 그저 서방님. 그랬소. 정말 오랜만이구려. 잔이 오가며 조대인의 얼굴엔 붉은 기운이 돌았고 술 기운이 무르익자 그는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부인의 체온. 그는 욕정을 숨기지 않고 안아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옥선은 조용히 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등을 돌려 누워버렸습니다. 조대인은 멍해졌습니다. 자존심도 상했고 동시에 처음으로 두려움이 스쳤습니다. 부인 왜 이러시오? 내 잘못했소. 하지만 옥선은 아무 말 없이 등을 보인 채 잠들려 했습니다. 그날 밤 조대인은 단 한숨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후로 이상한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옥선은 조대인을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아침마다 웃으며 밥상을 차려줬지만 그 이상은 없었습니다. 술도 따랐고 미소도 지었지만 밤만 되면 그의 손길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조대인은 점점 초조해졌습니다. 그동안 아무런 관심도 주지 않았던 부인이 이제는 스스로 마음을 닫아버리자 그녀를 잃을까 두려워졌던 것입니다. 이상하다. 대체 왜 저러는 거지? 춘분이와의 사이를 들킨 건 아닐 텐데. 갈피를 못 잡던 조대인은 친구에게 조심스럽게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아니, 요새 우리 마누라가 말이야. 나랑 눈도 안 마주쳐. 그거 큰일일세. 혹시 부인께서 딴 남자랑? 뭐, 설마 그런 말도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건 자네가 부인에게 했던 짓이지. 친구의 말에 놀란 조대인은
점쟁이를 찾아가 보기로 합니다. 점쟁이는 조대인이 들어서자마자 말했습니다. 자네 부인 바람났구먼. 뭐라? 그게 정말이오? 점쟁이의 말에 조대인은 숨이 턱 막혔습니다. 바람이라니?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평생 자신을 뒷바라지해주고 자식넷을 키워준 그 여자가 바람이라니.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 그 말을 단박에 부정하지 못한 이유는 최근 옥선이의 냉랭한 태도, 또 눈빛과 표정 속에서 익숙하지 않은 기운이 느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조대인은 다시 물었습니다. 점쟁이님, 누굽니까? 그 정부 놈이 대체 누굽니까? 점쟁이는 눈을 감고 점통을 천천히 흔들며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보인다. 그 사내가 보이는구먼. 거참 어이없네. 그 정분 놈이 바로 자네 집에 있는 여종의 서방이구먼. 뭐요? 조대인은 당장이라도 그 점집을 발로 차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심장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벌렁벌렁 뛰며 목이 타올랐고 손가락이 떨릴 지경이었지요. 여종의 서방이라고? 그럼 연순이 서방 대방이밖에 더 있나? 아니야. 그놈은 집도 밖에 있고 얼굴도 덤하고 멍청한데. 그 순간 머릿속에서 어떤 인물이 툭 떠올랐습니다. 훤칠한 키, 다부진 어깨, 말수가 적으면서도 눈빛이 은근했던 사내. 가끔 집안 물건을 들여다주며 문간을 어슬렁거리던 그놈. 그놈이었구나, 대방이. 그날 저녁 조대인은 집에 도착하자마자 하인 봉더이를 불렀습니다. 봉더이, 연순이 서방 그놈 말이다. 요즘 집에 자주 오더냐? 봉더이는 머리를 긁적이며 대답했습니다. 원래는 뭐 한 달에 한두 번 오는 정도였는데 요즘은 일주일에 2번은 꼬박꼬박 오던디요. 그 말에 조대인의 눈이 확 뒤집혔습니다. 이제 와 생각하니 부인이 나를 외면하기 시작한 것도 그쯤이었지. 그래. 어디서 뭐 하고 다니는지도 알아보거라. 놈의 일거수일투족을 빠짐없이 쳐다보아라. 그리고 부인 곁에 얼씬도 못하게 해. 당장이다. 봉더이는 영문도 모른 채 대답했습니다. 네, 주인님. 근데 일거수일투족이 뭐랍니까? 에이그, 이놈아 그냥 하루 종일 뭐 하는지 다 보고 오란 말이다. 며칠 뒤 봉더이가 숨을 헐떡이며 보고하러 왔습니다. 주인님, 알아냈습니다. 그놈 아침엔 집 앞밭이라고 점심엔 이웃과 밥을 먹고 밤엔 술 한 잔 걸치고 잠을 자더군요. 그래. 그리고 몰래 누굴 만난다든가 수상한 짓은 없었나? 봉더이는 잠깐 머뭇거리더니 말했다. 가끔 밤에 부인께서 계신 쪽 그 안채 쪽을 기웃거리긴 했습니다. 그 말에 조대인의 이마에 핏줄이 선명해졌습니다. 그는 이를 악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놈이 감히 우리 집 안방마님을 탐하다니. 하지만 조대인은 당장 결단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정말 속은 건지, 점쟁이가 헛소리를 한 건지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지요. 그리고 며칠 뒤 그는 참지 못하고 안채로 달려갔습니다. 부인, 잠깐 나랑 얘기 좀 하시오. 옥선은 조용히 일어나 그를 바라봤습니다. 서방님, 또 무슨 일이십니까? 그냥 당신 얼굴 좀 보려고 왔소. 잘 지내는지 그리운 얼굴이라. 옥선은 피식 웃었습니다. 서방님, 갑자기 왜 그러시나요? 춘분이는요? 오늘은 안 보이네요. 그 말에 조대인의 속은 더 뒤틀렸습니다. 자신은 죄인처럼 서 있고 부인은 되려 여유롭게 비꼬는 듯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만 좀 하시오. 부인, 내 요즘 잠도 안 오고 밥맛도 없소. 당신이 차갑게 굴어서 그런 거요. 잠이 안 오시는 건 저 때문이 아니겠지요. 뭐라고요? 옥선은 그 말을 끝으로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조대인은 다시 점쟁이 집으로 갔습니다. 이보시오. 점쟁이 양반. 내가 부인을 데려왔소. 이 사람에게도 똑같이 말해주시오. 바람났다 하지 않았소. 점쟁이는 웃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야 들어오셨네. 바로 그 여인이구먼. 그 정부 지금 이 자리 바로 곁에 앉아 있구먼. 조대인은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어허. 당신 정말로 용하긴 하구려. 내 부인 옆에 정분놈이 있다. 이거요. 그럼 지금 여종의 서방이 여기 있단 말이오. 점쟁이는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습니다. 그렇지. 자네가 춘분이의 서방 아니던가? 그래요. 이제 아셨군요. 조대인은 당황했습니다. 부인 당신이 진짜 바람을. 아니요, 아니죠. 내가 진짜 여종의 서방을 만난 게 아니라 서방님이 여종의 사내가 되어버린 거죠. 뭐라고? 내 서방이라면 내 곁을 지켜주고
내 품을 따뜻하게 해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서방님은 언제부턴가 춘분이의 방에만 들락거렸지요. 하도 뻔질나게 들락거리시길래 점쟁이 눈엔 춘분이 서방으로 보였나 봅니다. 조대인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부인의 말은 틀린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자신이 집을 지키는 남편이 아닌 춘분이의 사내 노릇을 해왔던 게 사실이었으니까요. 그날 이후 조대인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춘분이는 하루아침에 하인방으로 쫓겨났고 조대인은 옥선에게 꽃을 사고 글을 지어 바쳤으며 밤마다 안채 문 앞에서 시 한 수 읊어댔습니다. 부인, 달빛이 곱습니다. 이 밤, 부인의 눈빛이 더욱 곱습니다. 옥선은 한참 후에야 조대인의 마음을 받아줬고 그날 밤 두 사람은 다시금 온기를 나눌 수 있었지요. 그리고 조대인은 평생을 다해 옥선에게 미안함을 갚았습니다. 그가 다시 안방에 돌아온 그날을 시작으로 가족은 다시 하나가 되었고 그의 마음은 진짜 부자의 풍경으로 물들어갔습니다. 그날 이후 최대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늘 긴장 속에 살던 그는 송사를 모두 포기한 이후로 처음으로 한가로이 새소리를 듣고 바람의 결을 느끼는 여유를 갖게 되었지요.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새벽마다 하인들을 불러 분주하게 명령을 내리던 사람이 느긋하게 마루에 앉아 죽 한 그릇을 들고 있는 자신을 보며 이상하단 생각도 들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이 여유를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마당에 핀 꽃을 멍하니 바라보다 보면 어느새 마음이 편안해졌고 하인의 작은 실수에도 이전처럼 소리를 지르기보다 다음엔 조심하거라. 하고 조용히 일렀습니다. 부인 역시 그런 남편의 변화에 놀라워하면서도 속으로는 감사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지요. 요즘 들어 당신 예전과 달라졌어요. 잠도 푹 주무시고 얼굴도 한결 편안해 보여요. 조대인은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잘못을 꼭 뉘우치며 살 거요. 이렇게 첫 번째 뉘우침 한 번에 벼락 출세한 조대인의 이야기는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옛날 깊은 산 아래 작은 마을에 최대인이라는 사내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마을에서 그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지요. 땅이 수백 마지기, 하인만 해도 100명이 넘는 이른바 천석군. 길에서 그를 마주친 이들은 고개도 제대로 들지 못한 채 멀찌감치 비켜서기 바빴습니다. 하지만 최대인은 부자가 된 게 아니라 부자로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넓은 땅과 돈, 그리고 이미 잘 다져진 기반 덕에 그는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마을을 주무르는 큰손이었지요. 그렇다고 해서 그가 넉넉한 마음씨를 가진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내 놈, 내 땅에서 나무를 베었단 말이지? 아닙니다요. 대감님 저는 그저 그게 내 땅이 아니라는 거 누구보다 내가 잘 알 텐데. 서당 아이들이 지나가면서도 그 땅은 누구 거냐고 소리치고 간다. 이놈, 어디서 배운 도둑질이냐? 한 사내가 눈물 콧물 흘리며 무릎을 꿇고 빌어도 최대인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관아에 고발장을 보내고 옥살이를 하게 만든 일도 부지기수였지요. 어쩌다 한번 마을 장터에 나올라치면 사람들은 소곤댔습니다. 저 집엔 수백 석의 쌀이 쌓였대. 그 많은 걸 쌓아두고도 쌀값이 오르자 더 올려받는다더라. 최대인의 욕심은 끝이 없었습니다. 누군가 물건을 훔쳤다 싶으면 죄다 고발했고 기생집에서 마음에 드는 여자가 생기면 돈으로 사들여 첩으로 만들곤 했지요.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기생진이라는 여인을 첩으로 삼았던 최대인은 그녀에게 별채 하나와 머슴 둘까지 붙여주며 이제부터 고생 끝이니 나만을 위해 살아라. 했지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진이는 다른 남자와 함께 도망을 쳤고 그 소식을 들은 최대인은 노발대발했습니다. 저런 천한 것이 내 돈을 받아먹고 감히 도망을 쳐. 어서 추노꾼들을 보내라. 그년이랑 그놈 둘 다 붙잡아와. 그렇게 끊임없이 싸움, 송사, 욕심으로 가득 찬 삶을 살던 최대인. 그의 몸과 마음은 점점 망가져 갔습니다. 잠이 오질 않았고 밤마다 식은땀에 몸을 떨며 깨어나기 일쑤였지요. 아이고, 또 이러다 죽는 거 아냐. 침상에 누워도 눈은 말똥말똥, 아무리 몸은 피곤해도 잠은 들지 않았습니다.
유명하다는 의원을 불러도 약초를 들이부어도 아무 소용이 없었지요. 원인 모를 불면증입니다. 마음이 병든 것입니다. 의원들이 돌아갈 때마다 그 말만 남겼습니다. 그렇게 몇 달을 뜬 눈으로 지새운 어느 날 밤, 최대인은 참다 못해 혼자 뒷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도대체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다 가졌는데 왜 이렇게 허전하고 힘든 걸까?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어렴풋이 남녀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 여보, 그거 너무 웃기잖아요. 아이쿠, 당신 웃는 모습이 훨씬 더 웃긴걸. 깔깔대는 웃음소리에 최대인은 처음으로 마음이 살짝 움직였습니다. 누군가 저렇게 웃을 수 있다는 게 신기하군. 그는 조심스레 소리 나는 곳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작은 초가집 안에 등불 하나가 켜져 있었고 그 안에서 부부가 나란히 앉아 함께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보였지요. 별다른 건 없었습니다. 한쪽에 놓인 된장찌개, 조촐한 나물 몇 가지. 하지만 두 사람의 얼굴은 어느 누구보다도 행복해 보였지요. 왜 나는 저런 걸 본 적이 없는 걸까? 잠깐 들여다봤을 뿐인데 최대인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이내 허둥지둥 집으로 돌아왔고 그날 처음으로 한숨을 자고 일어났지요. 다음 날 아침 최대인은 평소와는 다른 표정을 지으며 부인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내가 요즘 이상하지 않소? 예, 사람들한테 괜히 화내고 괜히 겁주고 그걸 가지고 자랑스럽게 생각했소. 부인은 놀랐습니다. 단 한 번도 남편이 스스로를 돌아보는 말을 하는 걸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지요. 어제 산에서 이상한 부부를 봤는데 참 평범했는데 어찌나 부럽던지 나도 저렇게 살 수 없을까 싶더이다. 그 말을 끝으로 최대인은 지금까지 걸었던 모든 송사를 멈췄습니다. 억울하게 끌려갔던 이들에게 찾아가 사과했고 도망친 기생 진이조차 일부러 찾아가 미안하다고 말했지요. 진이야, 내가 그때 널 품에 안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더구나. 기생 진이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선 말했습니다. 그걸 이제 아세요? 그때는 진짜 귀신보다 무서웠어요. 하지만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걸 보니 진심 같네요. 이젠 그 얼굴 무섭지 않아요. 그 말을 들은 최대인은 참매같이 울었습니다. 이후로 최대인의 집은 달라졌습니다. 하인들에게 소리 지르던 목소리가 사라졌고 종종 마루에 앉아 작은 풀꽃을 바라보며 시간을 보내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부인은 남편의 변화를 기뻐하면서도 한편으론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전에도 그렇게만 해주셨다면 우리 집은 진작 따뜻했을 텐데요. 그 말에 최대인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라도 알아서 다행이오. 그렇게 최대인의 변화는 집안뿐 아니라 마을 전체로 퍼졌습니다. 아이들에게 사탕을 나눠주고 노인들에게 따뜻한 죽을 끓여 보내고 겨울엔 장작을 나르기도 했지요.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예전의 최대인 대감님이 아닙니다요. 어쩐지 요즘은 마을에 웃음소리가 참 잦아졌지 않소? 그리고 어느 날 오래도록 기다렸던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하온이라 하자. 이제 내 인생도 이 아이처럼 따뜻한 사람이 되고 싶소. 그 말에 부인은 눈물 흘리며 말했습니다. 그대가 지금껏 준 것 중 가장 고운 이름이네요. 하온이 태어난 이후 최대인의 집은 한층 더 부드러워졌습니다. 아이의 숨소리에 맞춰 집안 분위기가 고요해졌고 밤이 되면 옛날처럼 첩을 들이거나 흥청망청하던 일도 사라졌지요. 하온은 똘망똘망한 눈망울을 가진 아이였습니다.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도 사람들의 얼굴을 올려다보며 방긋 웃는 모습에 하인들은 물론 지나가던 행상들도 한 번 더 돌아보게 만들었지요. 에구, 이쁜 거 누가 봐도 큰 인물이 되겠구먼. 대감마님이 저리 변한 것도 다 저 아이 복이라니까요. 실제로 그랬습니다. 하온이 웃는 걸 볼 때면 최대인은 예전의 자신을 떠올리며 한숨을 쉬곤 했지요. 내가 이 손으로 얼마나 많은 이들을 밀쳐냈던가. 그 손으로 아이를 안고 있으니 참 아이러니하군. 어느 날 마당 한켠에서 아이를 안고 있는 최대인을 바라보던 부인이 말했습니다. 예전엔 하인을 때리는 손이더니
이젠 이 작은 손을 조심스레 받쳐주네요. 그 말에 최대인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과거가 부끄러워서였지요. 내가 너무 많은 걸 놓치고 살았소. 이 작은 손 하나가 내 인생을 다시 쥐게 만들었구려. 그의 말은 허튼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하온이 태어난 뒤로 최대인은 말투부터 달라졌고 누군가가 잘못을 해도 이전처럼 호통치지 않았습니다. 다음엔 조심하자. 사람은 실수할 수 있는 법이니까. 한때 그에게 맞고 눈물을 흘리던 하인들이 눈을 동그랗게 뜨며 놀랐고 그 말을 전해 들은 사람들은 혀를 내둘렀습니다. 대감마님이 사람이 되셨다니까 누가 믿겠어? 저 대감이 저렇게 변했다는 걸. 그 변화는 조용히 마을 전체로 번져갔습니다. 가난한 집 아이가 장독을 깨뜨렸을 때 그 아이의 어미는 울면서 최대인의 집으로 뛰어갔지요. 대감님, 제 아이가 죄송합니다요. 장독 하나 값은 제가 일해 갚겠습니다. 제발 용서만 해주십시오. 하지만 최대인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아이 손 다친 데는 없소? 장독은 깨지면 다시 사면 돼요. 아이 손이 다치기라도 했으면 그게 더 큰일이었을 테지. 그 말을 들은 아이의 어미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쏟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곧장 온 마을에 퍼졌지요. 장독 깨뜨리고도 용서받았대요. 그 집안이 그렇게 인심이 좋아졌다니까요. 가장 큰 변화는 가을 수확철에 있었습니다. 예전에 최대인이라면 이건 내 땅이요. 주수한 곡식은 전부 내 창고로 드리게. 하곤 남은 이삭조차도 하인들에게 쓸어 담게 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해 그는 마을 사람들을 모두 불러 모아 말했습니다. 내 창고는 이제 충분하오. 이번에 남은 곡식은 사는 게 어려운 이들에게 나누겠소. 누구든 필요한 만큼 가져가시오.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다음 날부터 창고 앞에는 줄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어린 아이를 안은 어미, 다리를 절며 걸어오는 노인, 아무 말 없이 고개만 숙인 채 쌀자루를 받아가는 청년까지. 최대인은 그들을 지켜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줬다고 생각지 마시오. 이건 그냥 내가 뭘 깨달은 대가일 뿐이오. 그날 이후 그의 집 앞에는 매일같이 감사 인사를 하러 오는 이들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대감님 덕분에 우리 애가 굶지 않게 되었어요. 고맙습니다. 진심으로. 그러던 어느 날 최대인이 느닷없이 알아누웠습니다. 지병도 없었고 딱히 힘든 일을 한 것도 아닌데 마치 오래된 촛불처럼 바람에 꺼지듯 힘없이 몸을 뉘었습니다. 이제 하온이한테 해줄 수 있는 말이 몇 안 남았구나. 침대 곁에 앉은 하온은 눈물을 감추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전 아직 아무것도 못했어요. 최대인은 손을 뻗어 아들의 손등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하온아, 너는 이미 충분히 많은 걸 했단다. 사람이 살아가며 남기는 건 돈도 아니고 땅도 아니야. 기억이란다. 너는 지금까지 좋은 기억을 남겼고 앞으로는 더 큰 사람이 될 거야. 그 말에 하온은 엉엉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 울음소리는 집안을 넘어 마을로 퍼져갔습니다. 그날 이후 최대인은 서서히 말을 줄였고 며칠이 지나지 않아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장례식은 마을 전체가 멈출 정도로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마을 어귀부터 사람들이 줄지어 서서 눈물을 흘렸고 농부, 행상, 기생, 노인, 아이 할 것 없이 모두가 꽃 한 송이 정성 하나씩 들고 그의 집 앞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사람들은 하온이 서 있는 모습을 보며 다짐했지요. 저 아이가 있는 한 대감님의 뜻은 이어지겠구나. 실제로 하온은 아버지의 말처럼 크게 소리치지 않고 꾸준히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어른으로 자라갔습니다. 그는 커서 학문을 닦고 관직에 오르지 않고도 마을을 살피는 사람이 되었지요. 이렇게 잘못을 뉘우치고 깨달은 두 번째 이야기는 끝이 났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홍선비와 과부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조선의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한양에서 열리는 과거 시험을 치르기 위해 먼 길을 떠난 한 선비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홍선비. 29의 젊은 나이였지만
이미 묵직한 눈빛과 단단한 말투는 그를 남자다운 기품으로 물들여 주었지요. 그의 품 속엔 붓과 벼루가 있었고 손엔 부친이 지어준 부적 같은 도포 자락이 들려 있었습니다. 과거 시험이 치러지는 한양까지는 아직도 멀었습니다. 수일째 걸어온 길 위에서 그는 저녁 해가 기울어가는 것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발은 저릿하고 등에 땀이 차올랐으며 무엇보다 인근에 묵을 곳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낯선 산길을 더듬던 그는 마침내 작은 초가집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외길로 난 그 집은 숲 사이에 오롯이 자리하고 있었고 따뜻한 연기가 지붕 위로 피어오르는 모습이 홍선비의 지친 마음을 어루만졌지요. 그는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계십니까? 과거 시험을 치르기 위해 가는 중인데 날이 저물어 하룻밤 신세를 지고자 합니다. 잠시 후 안에서 나이 지긋한 노부부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손님, 어서 들어오시지요. 별건 없지만 따뜻한 방과 국밥 한 그릇은 드릴 수 있답니다. 홍선비는 감사 인사를 하며 방에 들었습니다. 따뜻한 아랫목과 정갈하게 차려진 상 앞에서 그는 마음마저 풀어졌습니다. 국은 구수했고 묵은지는 곰사가 입맛을 돋우었지요. 그렇게 식사를 마치고 나니 노인은 미안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사실 이 늙은이 둘 다 이웃마을에 급히 가야 할 일이 있어 집을 비워야 합니다. 하지만 염려 마십시오. 우리 며느리가 집에 남아 있을 테니 편히 주무시다 가시지요. 노부부가 밖으로 나가고 잠시 후 방 문이 살짝 열리더니 한 여인이 들어왔습니다. 하얀 얼굴, 맑은 눈매, 말없이 다소곳이 서 있는 그 모습은 시골 처자라고 하기엔 숨이 멎을 만큼 아름다웠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손님, 아랫목이 따뜻합니다. 그쪽에서 편히 주무십시오. 저는 윗목에 자겠습니다. 홍선비는 난감한 기색을 숨기며 조용히 누웠습니다. 하지만 머리맡에서 풍겨오는 여인의 향기에 그는 좀처럼 잠들 수 없었습니다. 밤은 깊어만 갔고 달빛은 창호지 사이로 어렴풋이 스며들어 방 안을 적셨습니다. 마침내 그가 말을 건넸습니다. 과부가 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 외롭지 않으십니까? 여인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외로움도 사람과 함께 있을 때나 느끼는 법이지요. 저는 이미 오래전에 익숙해졌습니다. 그녀의 말에 묘하게 설득력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는 어딘가 유혹적이기도 했습니다. 홍선비는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여인과 단둘이 방에 누워 잠을 청하는 것이란 선비인 저로선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자 그녀가 살며시 웃으며 대꾸했습니다. 그러니 잠을 청하시면 되지요. 괜한 말로 밤을 더 길게 만들 필요는 없으실 듯합니다. 그녀의 말투는 분명히 거절 같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무런 제지도 하지 않는 듯 보였습니다. 그 애매한 태도에 홍선비는 조금씩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조심스럽게 그는 그녀의 손등에 자신의 손을 얹었습니다. 그녀는 움찔했지만 물리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무 말 없이 그 손을 천천히 내려 그의 다리 옆에 두었습니다. 그는 마음속에서 두 갈래의 길 사이를 헤매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손을 걷고 잠을 청할 것인가? 아니면 홍선비는 다시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이번에도 여인은 강하게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막 입술이 닿으려는 순간 여인이 그의 뺨을 세게 내리쳤습니다. 이보세요, 선비님. 그녀의 목소리는 한없이 차가웠습니다. 제 시부모님이 선비님을 믿고 하룻밤 방을 내어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의 믿음을 저버리고 제가 무엇이길래 함부로 손을 대시는 겁니까? 홍선비는 얼어붙은 듯 굳어버렸습니다. 그녀는 담담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몇 번이나 말을 돌렸고 명확히 거절했지요. 그런데도 계속 그리하셨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당신을 혼내야겠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잠시 후 그녀는 손에 회초리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저를 욕보이려던 손님께 이런 말씀 드리기 죄송합니다만 매를 맞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홍선비는 머리를 떨군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가리킨 자리 앞에 무릎을 꿇었고 스스로 바지를 걷었습니다. 곧 이어진 찰싹거리는 회초리 소리는 방 안에 울려 퍼졌고 그의 종아리 위엔 붉은 자국이 선명히 그려졌습니다. 그 매가 끝나자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방을 나갔습니다. 홍선비는 그날 밤 거의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창밖의 달빛은 맑았고
그 안에서 그는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떠저리게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해가 아직 산허리를 넘지 않은 시간, 홍선비는 새벽같이 일어나 곱게 자리를 정리했습니다. 전날 밤, 여인의 매서운 회초리를 맞고도 불평 하나 없이 반성했던 그는 창밖으로 고요하게 퍼지는 이슬 내음을 맡으며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하다 여겼습니다. 노부부가 집에 돌아오기 전에 떠나는 것이 도리일 것 같아 그는 문을 조심스레 열고 마당으로 나섰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부지런한 발소리에 고개를 들자 노부부가 짐을 들고 마당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어머, 벌써 떠나시려는 겁니까? 할머니의 따뜻한 목소리에 홍선비는 당황한 얼굴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 어젯밤 제가 참으로 큰 무례를 저질러 민망함에 떠나려던 참이었습니다. 노인은 미소를 띠며 말했다. 우리 며느리에게 이미 다 들었습니다. 손님께서 경솔하셨다지만 결국 스스로 반성하고 회초리까지 달게 맞으셨다니 그 정도면 된 거 아닙니까? 할아버지는 한 발짝 앞으로 나서며 말했다. 그나저나 저놈이 감히 손님을 때리다니. 아무리 잘못이 있어도 그렇지. 내가 곧장 혼쭐을 내야겠어. 그러자 홍선비는 당황하며 두 손을 들었습니다. 아니옵니다. 제 잘못이 크옵니다. 며느님께서 어제 저를 꾸짖은 것은 1000번, 10,000번 맞는 일입니다. 저 같은 객이 감히 염치도 없이. 그가 고개를 푹 숙이자 노부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아침상이 조심스럽게 차려졌습니다. 다시 한번 상 앞에 마주 앉은 선비는 쑥국 한 숟가락을 넘기며 조심스럽게 며느리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단정했고 어제와 다름없는 담담한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선비의 시선과 맞닿아 그녀의 눈가엔 살짝 여운이 남아 있었습니다. 분명 어제는 회초리를 든 강단 있는 여인이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외로움과 조심스러운 체념도 엿보였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선비는 상을 물리며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어제 제게 주신 회초리는 제 어리석음을 일깨운 깨달음이었습니다. 덕분에 제 마음 속 헛된 욕망 하나를 잘라낼 수 있었지요. 과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선비님의 태도와 반성이 진심이었기에 저도 마음이 놓였습니다. 제 시부모님의 체면을 세워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노부부 역시 선비의 짐을 챙겨주며 말했다. 시험 꼭 잘 치르시고 높은 벼슬에 올라 우리 같은 백성들을 생각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홍선비는 집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길을 걷는 내내 어젯밤의 매질과 그 여인의 단호한 눈빛이 마음속에 또렷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는 절대 함부로 다가서선 안 될 선이 있다는 것을 몸으로 배운 셈이었지요. 하지만 운명은 그에게 두 번째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과거 시험까지는 아직 이틀이 남은 시점. 그는 또 다른 산길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날이 어두워지자 주변의 마을을 찾던 중 운 좋게 작은 산골의 초가집을 발견했습니다. 그곳의 주인은 젊은 부부였습니다. 마당에는 작지만 정갈한 텃밭이 있었고 집안에는 집신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실례하오. 과거 시험을 치르러 가는 길인데 오늘 밤 하룻밤만 묵을 수 있을지요? 젊은 사내는 선비의 도포 자락과 말투를 보고는 흔쾌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서 오시지요. 손님이라면 저희는 반갑습니다. 방은 넉넉하니 편히 쉬시고 곧 저녁도 대접해 드리겠습니다. 그날 밤도 따뜻한 밥과 고요한 마루, 그리고 정갈한 잠자리가 준비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밤이 깊은데 주인이 갑자기 홍선비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선비님, 급히 다녀올 일이 있어 이 밤중에 집을 비워야겠습니다. 아침이면 돌아오니 부디 편히 쉬시지요. 제 아내가 있으니 걱정 마시고. 그 말을 들은 홍선비는 순간 머릿속에 어젯밤의 회초리가 떠올랐습니다. 또 여인과 단둘이 이번엔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선 안 된다. 그는 정중히 말했습니다. 아니, 주인장, 아무래도 저는 다른 곳에서 잠자리를 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젊은 아내분과 단둘이 이 집에 있는 것은
결례일 듯하여. 그러자 주인은 고개를 내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제 아내는 안방에 있고 선비님은 손님방을 쓰시면 됩니다. 오히려 빈집에 아내만 두고 가는 것이 더 걱정이 되어 그러는 겁니다. 결국 홍선비는 다시 하룻밤을 그 집에 묵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스스로 다짐했지요. 어떤 유혹이 와도 다시는 부끄러운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불을 끄고 누웠습니다. 창문 너머로 희미한 달빛이 쏟아졌고 바람에 흔들리는 대나무 소리가 귀를 간지렸습니다. 그런데 그 고요함을 깨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방문이 살짝 열리고 안주인이 조용히 방 안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홍선비는 순간 숨을 삼켰습니다. 어둠 속에서 다가오는 여인의 실루엣은 너무도 뚜렷했고 그녀가 입고 있는 옷은 얇은 겉저고리 하나뿐이었습니다. 밤 공기를 머금은 그 얇은 천은 은은한 달빛 아래서 여인의 몸선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었지요. 그 모습은 은근한 유혹 그 자체였습니다. 손님, 불편하신 건 없으신가요?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이상하게도 그 안에 담긴 감정은 단순한 염려만은 아닌 듯했습니다. 홍선비는 순간적으로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이렇게 따뜻한 대접을 받으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러자 여인은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그 앞에 조용히 앉아 무릎을 꿇고 말했지요. 사실 남편이 집을 비운 날, 낯선 사내가 이렇게 찾아온 것은 처음이에요. 처음엔 조금 두렵기도 했지만 선비님을 뵈니 묘하게 안심이 되네요. 그녀의 손이 홍선비의 도포 자락 위에 살짝 내려앉았습니다. 그 순간 선비의 온몸은 얼어붙은 듯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이 여인은 분명 자신을 유혹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어젯밤의 과부와는 또 다른 결입니다. 어제는 경솔한 손이었지만 지금은 눈앞에서 여인이 직접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잠시만이라도 제 외로움을 덜어주실 수는 없으신가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그의 무릎 위로 상체를 기울였습니다. 홍선비는 갑자기 숨이 막히는 듯했습니다. 여인의 살결에서 은은한 꽃내음이 났고 그 향은 그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또다시 주어지는 시험이구나. 그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하며 손으로 여인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밀었습니다. 부인, 이건 안 될 일입니다. 제가 이 집에 머물게 된 것도 주인장께서 믿음을 주셨기 때문인데 그 믿음을 저버리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되지요. 여인은 멈칫했습니다. 그의 말에 당황한 기색을 보이며 이내 입술을 꾹 깨물었습니다. 믿음을 저버린다 그럼 선비님은 제 마음을 받지 않으시겠단 말씀이신가요? 그런 게 아닙니다. 부인의 아름다움과 따뜻함을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 모든 감정 이전에 저는 은혜를 입은 몸입니다. 주인장께서 제게 하룻밤을 내어주시며 보내신 신뢰를 저는 배신할 수 없습니다. 그의 단호한 말에 여인은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며 조용히 중얼댔습니다. 선비님 같은 분이 계시다는 걸 제가 잊고 있었네요. 그리고는 조용히 방문을 열고 나가며 마지막으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만약 선비님이 제 남편이었다면 저는 더는 외롭지 않았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녀가 떠난 뒤 홍선비는 긴 한숨을 내쉬며 자리에 누웠습니다. 심장은 여전히 요동쳤지만 마음속은 맑은 바람이 지나간 듯 고요했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 방금 전 그녀가 남기고 간 말 속에서 무언가 묘한 슬픔을 느꼈습니다. 어쩌면 그 여인도 나처럼 누군가의 온기가 필요한 것일지도 모르지. 하지만 그는 알았습니다. 그런 동정심조차도 때로는 누군가의 삶을 흔드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래서 그는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어떤 감정에도 흔들리지 않겠다고. 이튿날 아침 홍선비는 평소보다 더 일찍 짐을 챙기고 문을 나섰습니다. 주인장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고 안주인은 조용히 안채의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가시는 길 부디 무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담백했습니다. 마치 밤새 무슨 일이 없었던 것처럼. 홍선비는 조용히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리고는 더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길을 떠났습니다. 며칠 뒤 그는 마침내 한양에 도착했습니다. 긴 여정 속 2번의 유혹, 2번의 깨달음.
그 모든 걸 겪고 나서야 그는 마침내 과거 시험장 앞에 설 수 있었지요. 시험이 끝난 후 그는 자신이 쓴 글을 조용히 돌아봤습니다. 그리고는 생각했습니다. 나라는 사람의 자격은 글 몇 줄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겠구나. 시간이 흘러 홍선비는 마침내 과거에 급제했습니다. 그의 성실함과 태도는 곧 사람들의 눈에 띄었고 빠르게 승진하여 관직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가 어디를 가든 마음속엔 두 여인의 모습이 오래도록 남아 있었습니다. 하나는 단호한 회초리로 자신을 꾸짖어준 과부, 또 하나는 그를 유혹했지만 마지막에는 슬픔을 남긴 안주인. 그 둘은 홍선비가 사람답게 사는 법을 배우게 해준 스승이었습니다. 훗날 그는 관직에서도 흔들림 없는 강직함으로 이름을 날렸고 백성들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를 두고 한 번 유혹을 이겨낸 자가 아니라 두 번의 유혹을 품고도 고든 길을 걷는 이라 불렀습니다. 그렇게 홍선비는 말년에 이르러 회고록을 남기며 마지막 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짐은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은 삶이더라. 그리고 그 아래 그는 작게 한 줄을 덧붙였습니다. 지금도 문득 그날 밤 그녀의 말이 생각납니다. 선비님이 내 남편이었다면 나는 아직도 그 말이 참으로 슬프게 느껴집니다. 몇 해가 흘렀습니다. 홍선비는 마침내 고위 벼슬에 오르게 되었고 조정에서도 신망 높은 인물로 이름을 날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아직도 두 여인의 기억이 깊게 남아있다는 것을요. 하루는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저녁, 그는 홀로 사무실에 남아 문서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창 너머로 쏟아지는 빗소리가 마음을 적시는 밤이었습니다. 책상 위에 올려진 잉크 냄새, 촉촉한 습기, 그리고 스산한 바람. 그 순간 어느새 그의 손길은 오래된 회고록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책갈피에 끼워두었던 작은 쪽지가 하나 떨어졌고 그는 조심스럽게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그것은 과거 여행 중 자신에게 회초리를 들었던 그 시골 과부가 정중하게 써준 편지 한 장이었습니다. 다시 읽어보니 글자 하나하나에 담긴 정성과 진심이 묻어났습니다. 선비님, 그날 밤 제 손이 너무 매서웠지요. 하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저 세상에 바른 길을 보여주고 싶었을 뿐이었지요. 부디 용서해 주시고 바른 자로 살아가 주시길 바랍니다. 그는 조용히 눈을 감고 그 여인의 단호하고도 따뜻한 눈빛을 떠올렸습니다. 그녀는 내게 꾸짖음을 준 사람 중 가장 품이 깊었던 분이었지. 그렇게 속으로 되뇌이며 조용히 책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기억, 그 마을의 안주인. 자신을 유혹했지만 그 끝엔 어딘가 쓸쓸한 웃음만 남겼던 여인. 그녀는 그날 밤 그렇게 말했었지요. 만약 선비님이 내 남편이었다면 저는 이렇게 외롭지 않았을 거예요. 그 말은 한동안 그의 귓가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마치 먼 빗소리처럼 흐릿하고 안타까운 울림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유혹의 여인이었지만 동시에 현실의 슬픔을 안고 살아가던 한 사람의 아내였지요. 홍선비는 그녀를 밀쳐냈지만 동시에 그녀를 이해하려 했습니다. 지금 그가 고든 사람이 되기까지 그 여인의 손길과 과부의 회초리, 두 유혹을 이겨낸 날의 기억이 그의 마음을 매번 다잡아 주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벼슬길에서 물러난 어느 날 홍선비는 직접 두 여인을 찾아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들은 그가 가장 큰 빚을 진 사람이자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었기에 먼저 그가 찾아간 곳은 과거 그 초가집이 있던 산골 마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곳은 오래전 비어 있었습니다. 주민 말로는 그 과부는 몇 해 전 홀로 조용히 세상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평생 혼자 사시다가 병을 앓으시고 마을 어기장독대 옆에 묻히셨어요. 누가 묻어드린 건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무덤 주변엔 언제나 누군가가 놓고 간 새종이와 책갈피가 있더라고요. 그 말에 홍선비는 가만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손에 쥐고 온 작은 매화꽃 하나를 그 무덤 위에 조용히 놓았습니다. 과부님, 그날 당신께 맞은 회초리가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아주 많이요. 눈을 감고 무덤 앞에 오래도록 앉아있던 그는 이내 다시 조용히 일어나 두 번째 사람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 마을의 안주인. 그녀가 아직 그 마을에 사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들렀던 그 마을로 다시 갔습니다. 하지만 그 집도 이미 주인이 바뀐 지 오래였습니다. 그녀의 행방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만 어느 노파가 조용히 말해주었습니다. 그 여인 말씀이신가요? 예전에는 참 눈이 맑고 예쁜 분이었지요. 듣자 하니 남편 죽고 얼마 뒤엔 떠났다고 들었습니다. 그 후론 소식이 끊겼지요. 홍선비는 또다시 허공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그녀 역시 어쩌면 외로움을 견디지 못한 채 이 세상을 떠났을지도 모르지. 집으로 돌아온 그는 그날 밤 긴 편지를 하나 썼습니다. 누구에게 전할 것도 보낼 주소도 없는 편지였지만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 맺힌 이야기들을 담은 진심의 기록이었습니다. 세상의 바른 길을 가르쳐준 과부님, 그날 밤날을 지켜보며 마음속 슬픔을 내비친 안주인, 두 분 덕분에 저는 사람이 되었고 후회 없는 인생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 은혜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홍선비는 살아있는 동안 단 한 번도 권세를 오만하게 쓰지 않았고 누구에게도 상처를 주는 말을 하지 않았으며 어느 지역을 다녀도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과거 급제자가 아닌 인간의 마음을 이해하고 자신의 욕망을 절제할 줄 아는 선비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훗날 그의 회고록 마지막 장에는 다음과 같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두 여인을 통해 배웠다. 한 사람은 내게 바른 길을 보여주었고 또 한 사람은 외로움 속에서도 품격을 지키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유혹이 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유혹 앞에서 내 마음을 잃는 것이 죄가 된다. 그렇게 홍선비는 인생을 마무리했지만 그의 이름은 긴 시간 동안 바르게 살아가는 선비의 본보기로 사람들 입에 오르내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남긴 이야기들은 먼 훗날 장미아담의 한 편이 되어 이야기꾼의 입을 통해 전해지고 있지요. 이렇게 세 번째 홍선비와 과부 이야기가 끝이 났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는 방탕한 상도리와 도의 이야기입니다. 옛날 아주 오래전 조용한 들녘과 잔잔한 강이 흐르는 한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에는 상돌이라는 이름의 사내가 살고 있었지요. 이름만 들으면 근면하고 성실할 것 같지만 그와는 딴판인 인물이었습니다. 상돌이는 일보다 노름을 좋아했고 일찍이 아내를 얻고도 기생집을 전전하며 방탕하게 살아가는 사람이었지요. 그는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닙니다. 어릴 적에는 한돌이라는 친구와 함께 뛰놀던 평범한 아이였고 두 사람은 똑같은 서당에 다니며 글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두 사람의 길은 나뉘게 되었습니다. 한돌은 열심히 공부하여 과거에 급제하고 훗날 평안도 감사까지 오르게 되었고 상돌은 그 모든 걸 귀찮아하며 학문도 일도 팽개친 채 살았습니다. 기생과 술을 친구 삼아 살아온 그는 결국 집안 형편을 말아먹었고 가족은 날로 가난해졌습니다. 그래도 상돌이는 변하지 않았지요. 아내는 속이 타 들어가도 묵묵히 집안일을 감당하며 아이를 키웠고 그런 아내가 있기에 그나마 집이 굴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상돌이의 딸이 혼인을 앞두고 있다는 소식이 마을에 퍼졌습니다. 사실 딸은 혼인할 나이를 넘겨버린 상태였고 마땅한 혼수도 준비되어 있지 않았기에 마음이 조급할 수밖에 없었지요. 아내는 드디어 마음을 다잡고 상돌이에게 정색을 하며 말했습니다. 당신 이러고만 있으면 딸 혼례는 어떻게 올릴 건데요? 당장 달포도 안 남았어요. 상돌이는 잠시 기생에게 술을 받아 마시다 말고 귀찮다는 듯 손을 저었습니다. 어이구, 뭘 그렇게 큰일이랍시고 시집이란 건 그냥 보내는 그만이지. 뭘 그리 따져? 아내는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걸 애써 눌렀습니다. 하지만 더는 참을 수 없었지요. 당신 친구 그 양반 평안감사 됐다면서요. 그 정도 됐으면 옛정도 있고 하니 도와줄 수 있지 않겠어요? 그 말에 상돌이의 손에 들린 술잔이 멈췄습니다. 한돌 참 오래된 이름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무던히도 친하게 지냈던 친구. 하지만 출세한 뒤로 서로 연락을 끊었고 상돌이는 늘 그가 자신을 깔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요. 그놈이 감히 나 같은 걸 만나 주기나 하겠냐? 제발 자존심 좀 버리세요. 우리가 지금 그런 말할 형편인가요? 결국 상돌이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하여 며칠 뒤 그는 초라한 차림으로
평안도의 한양성 아래에 자리한 가명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수십 리 길을 걸어 도착한 그곳, 웅장한 기와집과 수많은 관원들 사이에서 상도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이윽고 가명 앞에 도착한 그는 무겁게 문을 두드렸고 하인이 나와 누군지를 물었습니다. 저 상돌이라고 합니다. 한돌 대감의 어릴 적 벗이라.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안에서 우렁찬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상돌이, 그게 정말 자네인가? 문이 열리자 중후한 옷차림의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기품 있는 얼굴에 한돌이 상돌이를 껴안았습니다. 오랜만에 재회였지만 두 사람은 어린 시절로 돌아간 것처럼 웃고 떠들며 반가움을 나누었습니다. 그날 밤 한돌은 상돌이를 위해 성대한 만찬을 준비했고 두 사람은 술잔을 기울이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러다 상돌이가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사실은 딸아이가 시집을 가게 됐는데 혼수가 부족해서 말이지. 혹시 예정 생각해서 도와줄 수 있을까 해서. 한돌은 말없이 술잔을 내려놓더니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자네 딸이라면 내 딸이나 마찬가지지. 모든 혼수는 내가 준비하겠네. 걱정 마시게. 상돌이는 고개를 숙이며 연신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기쁜 건 이 집이 너무 편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좋은 잠자리, 좋은 음식, 그리고 무시당하지 않는 존중받는 대우까지. 한돌은 하인에게 명하였습니다. 이 손님을 가장 좋은 방에 모시고 식사는 항상 따뜻하게 대접하도록 하여라. 그때부터였습니다. 상돌이는 그곳에서 점점 편안함에 길들여져 갔습니다. 며칠만 쉬다 가겠노라던 상돌이는 어느새 한 달을 넘게 가명에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머쓱했던 눈치도 사라지고 이제는 마치 자기 집처럼 행동하며 하인들에게 명령을 내리기까지 했지요. 아침마다 준비된 따뜻한 죽을 먹고 오후에는 기생집에 들러 술을 마시고 밤늦게 돌아와서는 한돌이의 집에서 태연하게 잠을 청했습니다. 그런 상돌이의 모습에 하인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몇몇은 대놓고 수군댔습니다. 저 양반 손님 맞긴 한데 요즘 하는 걸 보면 주인인 줄 알겠어. 오늘도 기생집 다녀오셨다지? 대감님은 눈치도 못 챌 만큼 믿고 계시는데 말이야. 이 이야기는 삽시간에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돌기 시작했고 그의 이름은 점점 좋지 않은 방향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가명 근처에 사는 여인들, 심지어는 서방이 있는 부녀자들까지 상돌이의 소나기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그는 은근한 말솜씨와 거짓된 다정함으로 여러 여인들을 유혹했고 많은 이들이 그에게 마음을 뺏기고 말았지요. 일부는 상돌이가 대감의 손님이라며 그를 높이 보기도 했고 일부는 남편에게 소홀함을 느껴 외로움에 기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집안이 파탄난 가정도 있었고 이웃 간에 다툼이 일어난 일도 있었지요. 결국 마을 장정들이 모여 대책을 논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건 그냥 넘길 일이 아닙니다. 대감님께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그래도 대감님 벗이라던데 조심스레 말씀드려야지요. 그 소식은 결국 한돌이 귀에도 들어가게 되었고 그는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복의 상돌이 자네, 요즘 마을 사람들과 마찰이 많다고 들었네. 혹시 무슨 오해가 있는 건가? 상돌이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복에 사람이 좀 놀 수도 있지 않나? 대체 무슨 일을 그리 심각하게 여기는가? 내가 무슨 큰 잘못을 한 것도 아니고 말이야. 하지만 한돌은 속이 좋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챙겨주던 벗이 자신이 믿고 집에 들인 친구가 이토록 민폐를 끼치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부끄러웠지요. 그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 자네는 돌아가는 게 좋겠네. 혼례 준비는 내가 마무리할 테니 자네는 집으로 가게. 그러자 상돌이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 한숨을 쉬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나도 오래 머물긴 했지. 그럼 떠나기 전에 단 하나만 부탁을 하네. 무엇인가? 당신의 며느리 도에 처자와 단 하룻밤만 같이 있게 해주게. 한돌은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리고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이 탁자에 떨어져 산산이 부서졌지요. 자네 지금 제정신인가?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야. 어떻게 그런 요구를? 내가 그간 얼마나 자네 집에서 얌전히 있었는가? 술도 얻어먹고 잠자리도 따뜻했네.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떠나겠네.
단 마지막으로 한 번만 그녀와 함께 할 수 있게 해주게. 한돌은 처음에는 단칼에 거절하려 했지만 자신이 상돌이에게 했던 말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자네의 부탁이라면 무엇이든 들어주겠네. 했던 그 말을 결국 그는 곰곰이 생각에 잠겼고 그날 밤 조용히 며느리 도애를 불렀습니다. 예. 아버님, 부르셨습니까? 한돌은 쉽게 말을 꺼내지 못하고 입술을 몇 번이나 달싹였습니다. 도애는 조용히 그의 눈을 바라보며 먼저 말했습니다. 아버님, 무슨 부탁이신지 알 것 같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정말이냐? 그게 자네 상돌이와 하룻밤을 함께하라는 부탁을 내가 거절하지 못하고 이 애비가 미안하구나. 하지만 도애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담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어려운 일인 줄 알았지만 이미 아버님께서 받아주신 손님이라면 며느리인 제가 감당해야 할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정말 괜찮겠느냐? 그건 너무한 일이야. 괜찮습니다. 다만 그날 밤 제가 그와 어떤 이야기를 나누는지 어떤 행동을 하는지는 묻지 않으셔도 되겠지요? 한돌은 그 말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 날 밤 도애는 고운 옷을 입고 상돌이의 방을 찾았습니다. 은은한 향내가 방 안을 감돌고 얌전하게 문을 열고 들어온 그녀의 모습에 상돌이는 두 눈을 번뜩였습니다. 야, 내가 바란 게 바로 이 모습이었네. 자네는 역시. 그가 도애의 손을 잡으려 하자 도애는 가볍게 웃으며 그 손을 붙잡고 말했습니다. 서두르지 마십시오. 오늘 밤은 길지 않습니까? 천천히 서로를 알아가야지요. 그러고는 조용히 그에게 다가가 앉으며 부드럽게 그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서방님은 참 좋은 향이 나네요. 제가 좀 더 가까이 다가가도 될까요? 그녀의 손끝은 그의 목을 타고 천천히 아래로 내려갔고 그날 밤의 기묘한 연극은 그렇게 막을 올렸습니다. 상돌이는 그야말로 들뜬 얼굴이었습니다. 오랫동안 바라만 보던 도애가 스스로 그의 품에 안기겠다고 나섰으니 이보다 더 황홀한 밤이 또 있을까 싶었지요. 그는 도애의 고운 손길에 심장이 뛰는 것을 느끼며 느릿하게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자네가 이리 나와줄 줄은 몰랐네. 내 진심으로 감격하고 있네. 도애는 그 말에 잔잔한 웃음을 지으며 조용히 그의 무릎 위에 앉았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눈빛은 차분했고 미묘하게 냉랭한 기색이 맴돌았습니다. 서방님, 오늘 밤은 제게 있어 오래 기억에 남을 날이 될 것 같아요. 제게 아주 특별한 밤으로 만들어주셔야겠어요. 상돌이는 그녀의 기대 섞인 말에 웃음을 터뜨리며 부드럽게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손끝이 그녀의 옷고름을 풀기 시작하자 도애는 문득 그의 손을 붙잡고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 전에 제가 서방님의 몸을 천천히 만져보고 싶어요. 그런 취향도 있단 말인가? 자, 마음껏 만져보시게. 내 오늘 다 내줄 테니. 상돌이는 스스로를 침대 위에 누이며 당당하게 웃었습니다. 그는 오늘 밤이 인생 최고의 밤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았지요. 도애는 조심스레 그의 옷을 벗기기 시작했고 그의 가슴과 어깨, 팔을 매만지며 부드럽게 속삭였습니다. 참으로 다부지신 몸이네요. 고생도 많이 하신 듯한 손이시고. 그녀의 손길이 점점 아래로 내려가 아랫도리에 닿았고 그 순간 상돌이는 숨을 죽이며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순간 도애는 자신의 소매에서 조그마한 금속 물체를 꺼내더니 재빠르게 상돌이의 아랫도리에 찰칵하고 자물쇠를 채워버렸습니다. 뭐요? 이게 지금 무슨 짓이오? 놀란 상돌이가 벌떡 몸을 일으키려 하자 도애는 단호한 표정으로 그를 눌러앉히며 말했습니다. 제가 분명 말씀드렸지요. 오늘 밤은 오래 기억에 남을 밤이라고. 당신이 지난 시간 동안 이 마을에서 저지른 짓들을 생각하면 이건 아주 가벼운 벌이에요. 이게 무슨 소리요? 나는 그저 서방이 있으면서도 당신에게 마음을 뺏긴 여인들은 많았지요. 당신의 말재주와 외모에 흔들릴 수 있었겠지요. 하지만 당신은 그 약한 틈을 비열하게 파고들었어요. 당신의 그 방탕한 삶, 이제는 끝나야 하지 않겠어요? 도애는 곧바로 문을 열고 한돌이를 불렀습니다. 마당으로 들어선 한돌이와 하인들이 그 광경을 보고는 기함할 정도로 놀랐지요. 자물쇠가 채워진 채 당황한 얼굴로 침대에 앉아 있는 상돌이의 모습은 차마 눈을 마주치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오? 도애!
아버님, 이 모든 것이 다 진실입니다. 이 자가 마을 여인들을 농락하고 기생집을 전전하며 가명의 명예를 더럽혀왔습니다. 저에게까지 손을 뻗으려 했으니 더는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상돌이는 자물쇠를 흔들며 소리쳤습니다. 이거 좀 풀어주시오. 내 이렇게까지 당할 이유는 없소. 그러자 도애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당신이 망쳐놓은 수많은 여인들의 삶은요? 그들은 어떤 이유로 당신에게 그런 취급을 받아야 했을까요? 한돌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하인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자를 당장 마을 어귀로 끌어내라. 자물쇠도 풀지 말고 저놈의 욕망이 얼마나 무거운 짐인지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그렇게 두거라. 하인들은 상돌이를 질질 끌다시피 마을 밖으로 내보냈고 그의 등 뒤로는 조롱 섞인 수군거림이 따라붙었습니다. 저게 그 손님이라던 자냐? 기생들이 울고 처녀들이 숨어 다녔다는 그 상돌이? 아이고, 이제라도 끝났으니 다행이지 뭐야. 그날 이후 상돌이는 자물쇠가 채워진 채로 며칠을 길바닥에서 굴렀고 겨우겨우 자신의 집으로 기어 돌아왔습니다. 부인은 그를 보자 얼굴이 굳었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에게서 떨어져 앉았습니다. 서방님, 혼수는 가져오셨습니까? 상돌이는 부끄러움에 얼굴을 들 수 없었습니다. 못 구했네. 그뿐인가요? 이상한 것까지 달고 왔네. 부인은 그의 말에 잠시 어이없어 하더니 이내 한숨을 쉬고 말했습니다. 뭐,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요, 당신이 떠나고 얼마 안 돼서 가명에서 수레가 여러 대 왔어요. 거기에 혼수가 가득 실려 있었지요. 한돌 대감께서 직접 보내셨다더군요. 뭐라고? 심지어 이 열쇠도 함께 보내셨습니다. 말하길 언젠가 정신을 차리고 돌아오면 풀어주라고 하시더군요. 그렇게 말하며 부인은 서랍에서 금속 열쇠 하나를 꺼내 상돌이의 자물쇠를 천천히 풀어주었습니다. 이건 당신이 다시 사람으로 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다시는 예전처럼 살지 마세요. 자물쇠가 풀리는 찰나 상돌이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이후 상돌이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 어떤 기생집에도 가지 않았고 한동안 집 앞을 청소하며 스스로를 낮추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주변에 베풀고 아이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며 진심으로 속죄하는 삶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다시 한돌이를 찾아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내 참으로 어리석었습니다. 그날 그 자물쇠가 아니었다면 난 아마 여전히 썩은 욕망에 빠져 살았을 겁니다. 제 생을 되돌려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한돌이는 조용히 웃으며 상돌이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습니다. 사람이 잘못할 수는 있지. 하지만 그걸 뉘우치고 바꾸는 건 아무나 못하는 일이지. 자넨 이제 진짜 사람으로 돌아왔네. 상돌이는 눈물을 머금은 채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그렇게 방탕한 사내였던 상돌이는 그날 이후로 마을의 아이들이 가장 따르고 좋아하는 어른이 되었고 마을에서는 그의 새 이름을 자물쇠 영감이라 불렀답니다. 물론 그 뜻은 웃음 섞인 놀림이 아니라 방황을 이겨낸 한 인간의 변화와 반성에 대한 찬사였지요. 이렇게 잘못을 뉘우치고 벼락출세한 4개의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셨나요? 잘 들으셨다면 댓글로 잘 들었어요. 라는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의견도 남겨주세요. 그럼 장미아담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찾아뵐게요.